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긴장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2. K9에 대한 특별한 관심. 3.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전혀 쓸모가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많은 날이 흘렀지만 전장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불과 몇 야드 변화할 뿐인 소모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상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전선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서 양측 모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전쟁은 이미 포격전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누가 먼저 모든 탄을 소진하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토 가입국들은 그간 중하게 지원에 신중했던 태도에 변화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 국방부는 많은 양의 M109 자주포와 관련된 물품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큰 결심에는 대한민국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28기계 아단이 러시아군 포병부대를 상대로 격렬한 포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헤르손 전선은 현 시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벌이는 공세의 주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헤르손 인근은 광활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탓에 마땅한 엄폐물이 없고 무리하게 돌격을 감행했다가는 적의 포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탈환을 눈앞에 두고도 진격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엠스타 P152mm 견인포를 운용해 다가오는 우크라이나군을 가까스로 저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역시 적의 포병부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수정해 헤르손 전선에 장사정포를 배치하는 중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도 근접 정보가는 원거리 교전이 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국경선 너머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로 공격하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하르키우 방위군에게 여유를 주게 되면 돈바스 전선으로 병력을 돌려 한순간에 동부 전선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선을 끌기 위해서라도 하르키우 타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인해 하르키우 인근의 발라클리아 지역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누적되자 결국 하르키우 방위군은 아껴뒀던 브림스톤 미사일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한동안 전선에서 보이지 않았던 브림스톤 미사일은 여전히 엄청난 적중률을 벗고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군 기갑 차량을 연달아 타개하는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영국 국방부가 제공한 브림스톤 미사일은 군용 경트럭에서 운용된다는 한계와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에서 파견된 시저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부대는 러시아군 후방에 위치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등 전쟁이 진행될수록 포병들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올렉시 레즈니코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M777과 FH-70 견인 곡사포를 비롯해 시저 자주포의 전선 배치가 완전히 끝났으며 얼마 전 폴란드에서 기증한 크랩 자주포도 전선에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전 초기 압도적이었던 러시아군의 화력이 서방 국가의 마르지 않는 지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역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지움 방면의 돌리나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집결지를 찾아내 포격을 성공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기습적인 매복 작전이나 기갑부대가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가전을 통해 이득을 취해왔지만 서구권에서 운영하는 주마기의 배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와서는 전면적인 포격전에서도 러시아군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 100여간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왔던 러시아군의 군수물자와 보급 폭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한종군 기자는 러시아군의 전차 측면에 장갑판 대신 돌멩이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제보하며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했고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군의 보급난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실로 언론은 조작된 사진이라고 말하며 부정하고 나섰지만 홀로 전쟁 물자를 감당하고 있는 러시아가 수많은 서방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모전을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나토 가입국들 중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해결을 바라는 프랑스와 독일은 대화를 시도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지원하지 말라며 도리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측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중화기 지원이라는 해석도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노르웨이는 보란듯이 M109A 시리즈N 155mm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러시아 정부의 압박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국방부는 이번에 제공한 M109 자주포 22문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부속 장비와 교체 및 수리 부품, 탄약 등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에 넘겼는데요. 비에른 아릴그람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더 강력한 포격과 무기 체계를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무기 지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노르웨이 국방부가 정확하게는 지원을 하겠다가 아닌 지원을 했었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르웨이에서 공식 발표가 있던 시기에는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인도가 끝난 상태였으며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독일에서 미군 조교들에게 한창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노르웨이 측에 반발이나 압박을 해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앞으로의 지원 물품들도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못을 박듯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르웨이는 아주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폴란드에서도 아즈크랩 자주포 18문을 넘기고 60문을 판매하는 우크라이나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노르웨이가 보여준 모습은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노르웨이군의 국방력이 결코 강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노르웨이 상비군은 2만 3천 규모이며 예비군을 다 합쳐도 6만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거리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 러시아군이 해군 병력을 보내거나 미사일 공습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고 러시아군이 해군 병력을 보내거나 미사일 공습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국방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대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노르웨이가 이와 같은 과감한 지원을 보낼 수 있었던 데는 대한민국이 크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시엘에는 노르웨이가 이번 지원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M109 자주포를 완전히 갈아치우고 한국제 K9 자주포로 노르웨이군을 무장시켰다고 보도했는데요. M109 자주포는 1962년 미국에서 생산되어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된 모델이었고 사거리가 18km 수준에 그쳐 마침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라도 더 많은 중화기가 필요한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는 M109 자주포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은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도 K9 자주포는 1분당 6발에서 8발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빠른 발사 속도와 화력, 기동성, 생존성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어 M109를 대체해 노르웨이군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요즘 들어 K9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에 문의를 넣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가 해외 바이어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독일제 자주포보다 3배가량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독일의 PZH-2000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강의 위력을 가진 자주포로 알려졌지만 수출 모델로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대당 40억 원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K9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화디펜스는 K9 도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해 신뢰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는 다소 낯설 수 있는 한국식 애프터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방위군 깃발의 날 행사를 개최한 핀란드 국방부는 K9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155mm K9 자주포를 앞세워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까지 K9 자주포가 기록한 누적 수출액만 5조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한국의 방산 기업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겠다는 일념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쪽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촉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궁, 현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트 정도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타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의 대안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무장 헬기 등 주요 무기 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와 아비아치 온라인 에비아시 온라인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라매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용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급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H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활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뭔가 절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면적 적합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금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찔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포연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테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카이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수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벌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영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선 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 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북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약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다.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은 LNG 운반선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7월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에즈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를 동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쇄빙 기능에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성 재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쇄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권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권은 쇄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 선박 건조 공간과 2026년 말까지 거의 꽉찼던 와중에 2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현재까지 2억 4,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선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2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굳히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쇠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지베즈다 조선소의 쇠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지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지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쇠빙 LNG 운반선 5톤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지베즈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량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녹이 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서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나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 유통공사국의 LNG 저장 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대표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쉬빈장수 부서기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정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냉난밤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눅은 130억이 만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2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의 저장 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의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의 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의 1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의 1급 저장 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의 1급 저장 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누군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다르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